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두 분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위기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두 분이 사실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은 좀 전에 아무래도 뭐 당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너무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도와 2030에 대해서 과연 당에서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위기의식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지도부는 청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말은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실천되는 게 눈에 별로 안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근데 지금 원죄가 있잖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거칠었고, 그 과정에서 뭐 2030이 많이 이탈을 했고, 그래서 아마 총선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회복이 안 될 것이다. 이 기간 안에. 저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50%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수 진영에서 누구를 좀 모시려고 해도 부르려고 해도 하태경 의원 정도 말고는 나와서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사실 없고, 이 문제도 사실은 이준석, 천하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디펜스를 치는 현역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하태경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거의 유일하지 않나. 힘들었어요. 이준석 자르자 당내 분위기가 뭐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제가 이제 의총을 하면 많이 방어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안 합니까? 왜? 아니, 그때는 욕설을 들었어요. 일부 의원들이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막 욕하고 이런 한두 분이 계셨는데, 한동안 없다가 그런 분위기가 없다가 우리 의총 분위기는 대체로 굉장히 젠틀합니다. 근데 탄핵 직후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막 서로 막 쌍욕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이준석 사태 때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그건 없어졌죠. 없어졌고 서로 또, 근데 이제 어려울 때 그런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은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높이 평가하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우리 당내에. 그래요? 예. 어떤 식으로 의사를 표현합니까? 그런 높이 평가한다는 의사를 어떻게 링크를 찡긋합니까? 아니면 뭐 문자도 보내주고. 문자를 뭐라고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툭 던져주고. 근데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 진심이 녹아있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거든요. 빅픽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총선 필승 전략인데 지금 민주당의 혁신이 가동이 됐잖아요. 이제 총선 대비해서 하는 건데, 천하용인 혁신위를 하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 전략일 수 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그 특위 자리나 이런 걸 주기는 현실적으로 골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총선 때 이제 공천 정도 보장을 해서 포용하는 정도로 좀 같이 가는 정도밖에 뭐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고, 근데 이제 천하용인은 지난번 경선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 떨어졌지만 그나마 2030은 어느 정도 이제 견인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하용인 혁신위를 만들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거기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당이 수용을 하고, 이런 과정만 7월부터 몇 개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되면 저는 상당한 수준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선배들한테 과거에는 많이 배웠어요. 요즘은 선배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후배들한테 더 많이 배워요. 완전 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태어난 거거든요. 이 세대들은 사고폭이 완전히 글로벌하고, 그리고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혁신 과제를 당신들이 만들어라. 이것만 하더라도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천하용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분들은 제 눈에는 그때 뭐 온라인입니까 행동주의 펀드 같은 거죠.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대주주들의 기득권을 좀 바꾸고 주주 중심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내에 항상 그 젊은 그룹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이 우리를 볼 때 긍정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가야 돼. 물론 그거를 지배할 정도의 힘은 없지만 충분히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힘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힘은 좀 뭐 줄 수 있겠죠. 김기현 대표의 대표 연설에서 제가 좀 실망한 건 뭐냐면 너무 작은 얘기들만 한 거예요. 이 엄청난 그 대격변기에 이게 1990년 전후에 탈핵령과 세계화 이후에 이 변화인데 그 정도의 당대표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뭘 해야 될 건가를 근사하게 정말 쓸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치는 이렇고 이런 건데 그거에 비하면 대표 연설이라고 하는 게 너무 기대에 못 미친 거예요. 그렇죠. 보수의 미래 담론이 상당히 약하죠.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렇죠. 미래가 전혀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싸움, 그 민주당하고 싸움에 그냥 민주당을 야지 놓는 정도의 그 연설인데 이건 안 그래도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위상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이때 한번 멋지게 한번 딱 그 연설이 나왔으면 뒤집을 수 있었는데 그 의구심을 자꾸 이재명 때리는 건 내가 제일 잘한다로 해소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근데 그건 사람들이 여당 대표한테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지역구 가면 네. 이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큰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하의원 정도면. 그러니까 지역 발전 이런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많은 지식인 주신 분들은 큰 역할. 그러니까 국가를 이끌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출마를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고 그래서 제 고민도 여야 할 것 없이 뭐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때리게 하지 말고 이건 다 대변인단한테 맡겨라. 미래 담론 중심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될 길, 개혁해야 될 것, 이거 중심으로 가면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양축이 하나는 2030, 청년 어젠다, 그 다음에 국가 어젠다. 이 두 가지로 가면은 우린 총선 이기죠. 170석 가능하죠. 아니, 이제 하연 나오셨으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저 문재인 정부 때까지 저 얼마나 극심하게 분열됐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좀 이렇게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하는데 좀 그 좌표를 조금 비전을 좀 제시하고 정치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번에 대표 연설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작아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글 쓸 때 그런 얘기를 해요. 1945년에 전쟁 끝나고 나서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다 독립과 건국을 했어요. 이 나라들은 100년 뒤에는 없을 나라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뭐 2년 뒤에 전쟁도 치렀고 가난했는데 쭉 올라와서 정말 소가 쟁기를 끌던 나라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글로벌 강국으로 가려고 하는 정도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그 꿈을 좀 얘기를 하고 당대표가 좀 꿈을 얘기 좀 하고 우리가 이런 이상 안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우리가 G8도 되고 G5도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남미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하고 이렇게 싸우지만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좀 그러면 내년 총선에 안 찍겠어요.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그 국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스스로 완결적으로 설 수 있는 그 개인, 정당, 정치 세력, 국가가 건강하거든요. 한국 정치의 문제는 끊임없이 외부 세력을 의식하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근데 그 에너지가 좀 좋은 쪽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보수가 옛날엔 주류였다고요. 얼마나 자신감을 잃었는지, 저 민주당 계속 그것만 때리고 공격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국민의 심판에 민주당의 심판을 냅두고, 아, 우리 역시 보수가 집권하니까 좀 다르구나. 이게 뭐 품격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리더십도 다르고 뭐 그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의 독구에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뭐 보수의 주류 신문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가끔 이런 식의 이제 오피니언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거 기대 안 한다. 종북 척결만 시원하게 하고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지면은 베네수엘라행 특급 연차고 이겨야지 국민의힘이 이걸 이제 정리를 싹 해가지고 다음부터 항상 늘 다음부터라 그래.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좀 선진화돼 이게 주고받고 하는 딜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 늘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민주당도 옛날 늘 그랬어요. 아니 이번까지 보수 척결이고 다음부터 이제 국민의힘 없애면은 우리가 뭐 중도 보수 정당이 되고 민노당이 커가지고 좌파 항상 다음부터고 지금은 싸움이라고 그래. 그거를 인식을 하면은 안 좋다. 약간 좀 인정을 하는데. 논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댓글을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 마침 댓글에 떴길래 댓글을 믿고 여쭤봅니다. 홍준표 시장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님은 네. 이제 저는 제 확고한 소신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정치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원 보이스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외교 안보 영역에는 대북 정책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부든 뭐 민주당 정부든 우리 정부든 민주당 정부 때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대북 정책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일 때 가장 많이 충돌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싫지만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트럼프, 김정은 이제 회담도 성사시켜줬고, 그러면 좀 도와줘야지. 근데 계속 회방 놓고 위장평화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위장평화도 도와줘야 북한에 더 많은 자유, 개방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교류가 많아지고. 그럼 북한 사회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여기짝 놓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층 내에서도 그때 외면했어요. 지방선거 때는. 그때 참패한. 그때 부산에서 자유한국당이 다 졌어요. 하나 빼고. 최악의 참패였는데 홍준표 대표 지원 유세 오지 마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안 좋았는데 이제 그분 특성이 그분한테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좀 뭐 풀려고 노력도 하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때 제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할 때였고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때는 재선이어서 좀 뭐 각을 세워야 될 군번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악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요즘도 홍준표 시장이 만든 이야기하면 그 지지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신경 안 쓰시는 신경 안 써. 네. 신경 안 쓰고 이제 쓴소리 한 번 하면은 그냥 막 가르치려고 좀 이제 큰 정치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시장님이나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두 분 다 이 당에서 외로운 분들인데 그만 싸우고 저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좀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또 홍준표 시장이 또 인간적으로 그러면 또 좀 풀릴 거라. 근데 사실 제가 비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경선 때 저도 뛰어들었지만 뭐 4강에는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거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냐. 근데 제가 이제 조국 수홍 카드 꺼내면서 홍준표 후보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를 잘 알고 또 정책도 좋고 또 국민들하고 소통 능력도 좋고. 근데 이제 제가 그쪽 캠프에 조금 노크를 했었어요. 그쪽 본부장님한테.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이 이제 홍 후보하고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를 품었으면, 저랑 만났으면 상당히 유리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선택은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걸로 갔었는데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대구 내려가서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네. 그러니까 상생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세요, 그냥 연락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다니까 연락도 하고. 근데 뭐 때려 죽이겠다 그러는데. 캠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뭐홍 시장의 이게 참 장점이자 약점인데 후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몇번 순수하면 그러니까 뭐 저라면은 그런 조언을 할 수도 있을. 아무리 미워도 지금 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팽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죠. 후흑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게 참 그 순수하고 또 강점인 면인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정책적으로 충돌하거나 뭐 이념 갖고 충돌하는 거는 전 상관없다고 봐요. 얼마든지. 다만 이제 그게 어쨌든 이 당의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본인이 이제 주류고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신앙당부터 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이게 좀 싸우더라도 예의를 좀 갖춰서 중재를 좀 서주세요. 예, 그건 뭐 그렇게 해서 그럼 같이 갑시다. 같이 한번. 이렇게 또 훈훈한.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나오시면 정치인분이 나오시면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방금 이제 박성민 대표가 운을 띄워주셨습니다만은 하태경 의원도 뭐 PK에서는 거의 조경태 의원 다음으로는 거의 최다선이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이미 나오기도 했고 또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보수의 미래와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보수의 미래와 하태경 의원의 미래가 만날 수 있는 것이냐? 교집합. 네, 무엇을 만들어내야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한번 본인은 되게 누구보다 깊은 고민을 하셨을 것 주제는 같은데. 제가 많이 들어야 될 문제 같은데요. 보수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안보 보수죠. 세상을 북한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는 세상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90년대부터는 시장 보수죠. 세상을 다 경제, 돈으로 보는 거죠. 이 두 보수 외에 새로운 보수가 못 나오고 있어요. 시도했죠. 이 시도를 저는 2번 봤어요. 지난 30년 동안 보면서 두 분이 이걸 하려고 하더라고. 그게 돌아가신 박세일 의원 교수가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거를 내걸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외화시킨 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 2015년에 따뜻한 보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증세에서라도 우리 복지합시다라고 한 건데 저는 그거는 이제 아주 옛날 담론이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거는 뭐냐면 자기 목소리를 갖고 나온 거예요. 새로운 보수의 목소리. 과거에는 아무도 담론으로 삼지 않은 그게 젠더가 됐든 뭐 장애인 거침없이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안보보수와 시장보수로 다시 지금 회귀해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걸로 될 수가 없거든요. 더 큰 대한민국이나 뭐 경제가 평화라는 걸로 다 될 수가 없고 더 따뜻한 대한민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평화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뭔가 보수의 새로운 그 비전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좀 거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주당하고 싸우지 마시고.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는 너무 없어요. 미래만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좌파 척결만 해도 잘하는 거다. 뭐 그건 나중 일이다. 지금 보면은 재집권을 이야기한다던가 우리의 지금 흐름이 이러하니까 이 흐름은 5년으로 안 되기 때문에 5년 더 해가지고 이 흐름을 가지고 가서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겠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재집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가끔 이 좌파가 워낙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걸 파내려면은 한 번으로 안 되고 한 번 더 해야지 이걸 파낼 수 있다. 그건 너무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분은 약간 큰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으로 과연 보수의 미래 혹은 재집권 10년 뒤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력 구조 개편 이야기할 때 연임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10년 한 3번 정도 3선 정도 3선까지요? 네, 3선 정도는 해야 이런 큰 과제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판가리는 지금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5년만 보고 스케줄을 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재집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가 가장 5년 단위면 그만해야 된다는 건 하태경 그렇죠. 의원님처럼 민주당에도 이제 그런 현실적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이제 뭐 파편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시야가 좁아지고 얘가 좋은 이야기 해도 이제 별로 안 먹힌다. 답답한데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별로 좋은 이야기 못 들어본 지도 꽤 된 것 같아. 양당에서 크고 좋은 이야기를 저 같은 사람이 방송이나 칼럼 같은 데 좀 밀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없어. 뭐 속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까 뭐 따뜻한 보수 얘기하셨고 근데 저녁이 있는 삶도 사실은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국회가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사회 더 발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워낙 똑똑하고 네. 앞서가고 이제 그렇지만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제가 최근에 이제 가본 나라들 중에 좀 참고할 만한 나라가 정치 구조상 아일랜드랑 호주예요. 거기는 그 인구는 독특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호주는 우리 절반, 아일랜드는 더 작죠. 근데 이제 양당 정치가 협치가 굉장히 잘 돼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야 바뀌더라도 외국에서 볼 때 예측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도 외교 안보 면에서 후진국이에요. 근데 협치가 가능한 이유가
제도가 그걸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를 하는데 빼먹은 게 호주 아일랜드 유형인데 여기는 선호투표제. 선호투표제를 하죠. 예, 예. 우리나라도 열린우리당이 옛날 전당대회 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선호투표제. 예,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 때 한 적이 있어요. 내부 전당대회 때는 예, 했죠. 예. 근데 이제 선호투표제는 1번, 2번, 3번 자기 순서를 적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은 어려운데 모바일 투표나 온라인 투표로 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 중도형 정치인이 많이 당선이 됩니다. 그럼 여야 협치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정치가 굉장히 전 선진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숙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론이 이제 너무 지금 당파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지금 누가 뭐 방통위원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론하고 상당히 싸워야 된다. 아니 근데 요 얘기는 제가 네, 네, 이견이 있어서 아니 그 이해는 해요. 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정권 잡아서 다 수사도 시키고 검찰한테 감사원, 권익위 뭐 또 지금 어디입니까? 하여튼 방통위 정치적 그렇게 해갖고 다 수사하고 조사하고 다 고발하고 막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 그렇게 해서 못 이긴다고 봐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본 거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장악하려고 그랬던 거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갈 때는 받은 만큼만 돌아갑니까? 그 몇 배로 돌아가죠, 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감사원이든 권익이든 선관이든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방통이든 가능하면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데는 그런 분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싸우겠습니까? 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말이 맞지. 그 문재인 정부가 586이 좀 심하게 했지. 이 차별화를 해갖고 선거에서 이기면 시장에서 안 팔리는 제품을 자기들이 팔겠어요. 도태달. 이거를 똑같이 때리면 이 감정에 대해서 저쪽도 똘똘 뭉쳐갖고 다음에 집권하면요. 한 5배쯤 돌려줄 겁니다. 아니 이걸 왜 이걸 계속 하자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으로도 유등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동의를 하고. 네네. 아니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데 거기에 정치적인 당파성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서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결이 나오면 보수 진보로 나왔다 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권익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저렇게 싸우고 그 지난 정부에서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싸우고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네.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눌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대화를 하려고 근데 보셨어요. 그게 제 고민이에요. 예, 예, 솔직한 지금 고민이고 저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고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결론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 실장님하고 자리는 꼭 좀 마련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예. 네,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랑 손잡고 가죠. 네. 자, 두 분이 손잡고 갔다 온 얘기는 다음번에 다시 듣도록 하면서 정치 스토브 리그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